박서현! 나와! 장난치지 마! 이 집은 내 집이야! 그들은 내가 바보인 줄 알았다. 내 남편과 그의 가족들이 공모해 그와 내연녀를 결혼시켰다. 그들이 축하 파티를 벌이는 동안 나는 그들이 살고 있는 170억짜리 저택의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몰랐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대문 앞에서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자신의 저택이 팔렸다는 사실에 경악한 그를 위해 준비된 진짜 결혼 선물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서울의 하늘이 짙은 주황빛으로 물들 무렵 박서현은 마침내 컴퓨터의 중요 메일 전송 버튼을 눌렀다. 올해 가장 큰 고객사 프로젝트의 최종 디자인 시안이 드디어 완성된 것이다. 뻐근했던 등줄기를 타고 안도감이 퍼져나갔다. 그녀는 사무실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마사지했다. 시간은 벌써 저녁 8시. 아침 8시부터 쉼없이 달려온 그녀는 사무실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대충 끼니를 때운 것이 전부였다. 한때 소란스러웠던 사무실은 이제 썰렁해졌고 마감일에 쫓기는 몇몇 동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서현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남편 지훈에게서는 여전히 답이 없었다. 오늘 아침 서현은 자기야, 부산 출장길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어. 연락 기다릴게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었다. 메시지 옆에는 상대가 아직 읽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회색 숫자 들분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서현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훈이 정말 바쁜 모양이지 그녀는 생각했다. 부산에서 고객사와 미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남편이 떠난 지 사흘, 그가 없는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일하면서도 늘 지훈의 요구를 맞춰주려 애썼고 5년을 함께 살아온 남자의 농담과 웃음소리를 그리워했다.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기 전 서현은 잠시의 외로움을 달래려 휴대폰 속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심코 피드를 스크롤했다. 오랜 친구의 소식, 가구 광고, 몇 개의 요리 영상. 그러다 갑자기 한 장의 사진이 그녀의 손가락을 멈추게 했다. 그 사진은 시어머니인 최 여사가 올린 것이었다. 서현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 때문이 아니라 사진이 너무나도 눈부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혼식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남편 지훈이 아이보리색 턱시도를 입고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서현도 잘 아는 얼굴, 다른 부서의 후배 직원인 김유라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유라는 어울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혼인 서약서로 보이는 책을 손에 들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 주위의 사람들이었다. 최 여사는 지훈의 바로 옆에서 자랑스럽게 아들을 껴안고 있었다. 서현의 시누이, 시댁의 이모와 삼촌들까지 모두 그 자리에 있었다. 모두가 꽃으로 장식된 예식장에서 카메라를 향해 행복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서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었다. 옛날 사진일까? 아니면 그냥 축하 파티? 하지만 그들의 옷차림은 분명한 예복이었다. 서현은 최 여사가 쓴 캡션을 읽었다. 짧은 글이었지만 마치 따귀를 맞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 사랑하는 아들, 영원히 행복하렴. 우리 유라랑 드디어 결실을 맺었구나. 서현의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에어컨 바람이 서늘한 사무실의 공기가 갑자기 숨막히게 느껴졌다. 맞은편 동료의 키보드 소리가 아득한 웅웅거림처럼 들렸다. 드디어 결실을 맺었구나. 그 드디어라는 말은 이 모든 것 뒤에 길고 은밀한 과정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이것은 우연도 급하게 치러진 결혼도 아니었다. 오랫동안 계획된 일이었다. 굳은 손가락으로 서현은 사진을 확대했다. 틀림없는 지훈, 그녀의 남편이었다. 사흘 전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며 그녀가 직접 공항까지 바래다 주었던 남자. 오늘 아침 그녀가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던 바로 그 남자. 그녀는 사진 속 지훈의 미소를 보았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복한 미소, 서현과 함께 있을 때는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였다.
이어서 서현은 댓글 창을 보았다. 댓글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더욱 깊이 찔렀다. 축하해, 오빠. 유라가 드디어 우리 식구가 됐네? 신우이가 쓴 글이었다. 어머, 최 여사, 드디어 손주 안겨줄 며느리 보셨네. 축하해요. 지훈의 이모 중 한 명이었다. 결혼 축하한다. 이서방. 얼른 좋은 소식 들려줘. 지훈의 사촌이 맞장구를 쳤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남편의 온 가족이 알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참석했고 모두 축복을 보냈다. 그들은 모두 이 거대한 거짓말의 일부였다. 서현은 속이 메스꺼워졌다. 그녀가 저택의 대출금을 갚고 지훈의 스포츠카 할부금을 내고 심지어 매달 최 여사에게 용돈을 붙여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하는 동안 그들 모두는 그녀의 등 뒤에서 남편의 두 번째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었다. 비밀 결혼식을. 지훈은 감히 그녀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재혼 허락을 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주된 자산 대부분이 서현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살고 있는 170억 원짜리 강남의 저택은 몇 년 전 서현이 회사에서 받은 거액의 보너스로 구입한 것이었다. 지훈이 공동 명의를 애원했지만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합리적인 재테크를 배우며 자란 서현은 단독 명의를 고집했다. 지훈은 서현이 최신형 고급 스포츠카를 사서 그의 명의로 등록해주는 조건으로 마지못해 동의했고 서현은 그 조건을 들어주었다. 이제 그녀의 모든 선의는 어리석음이 되었고 그녀의 모든 사랑은 헛수고가 되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배신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존경하고 잘해드렸던 시댁 전체에게 집단적으로 배신당한 것이다. 고통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순수한 분노에서 피어오르는 차가운 냉기만이 가득했다. 서현은 인스타그램을 껐다. 더 볼 필요도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사진 한 장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심호흡하며 여전히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에 보낸 편지함을 응시했다. 프로젝트는 끝났고 고객은 만족했다. 그녀의 커리어는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이대로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구석에 숨어오는 약한 여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바쳐 이뤄왔기에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지훈의 행동을 지지했고 이 배신을 축하하고 있었다. 서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들 모두에게. 지금 당장. 지훈이 부산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이다. 서현은 뻣뻣하고 기계적인 동작으로 핸드백을 챙겼다. 노트북, 수첩, 지갑.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동료, 민지라는 어린 직원이 그녀를 보며 물었다. 팀장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어디 편찮으세요? 서현은 고개를 돌려 옅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아니야, 민지 씨, 그냥 좀 피곤해서. 먼저 갈게. 그녀는 단호한 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했다. 상처받은 마음을 곱씹는 대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생각했다. 고객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한 그녀의 논리적인 뇌가 이제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가동되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의 차 안에서 그녀는 바로 시동을 걸지 않고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했다. 사진이 아니라 목소리로. 그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직접 들어야만 했다. 그녀의 손이 최 여사의 연락처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벨이 3번 울린 후 최 여사의 유쾌하고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현이구나. 웬일이니? 이 시간까지 야근하는 거니? 서현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평온하고 차가웠다. 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주변이 꽤 시끄럽네요. 수화기 너머로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한때 다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웃음이 이제는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 이거. 응, 식구들끼리 모여 있단다. 집안에 축하할 일이 좀 있어서. 축하요, 서현이 되물었다.
지훈 씨랑 유라 씨 결혼 축하하는 거요? 짧은 침묵. 서현은 최 여사가 자신이 이렇게 빨리 알게 된 것에 놀랐으리라 짐작했다. 하지만 이내 시어머니의 말투는 변했다. 더 이상 가식은 없었고 냉소만이 가득했다. 어머, 인스타그램 봤구나. 잘 됐네. 일하느라 바빠서 SNS 볼 시간도 없는 줄 알았지? 그럼 내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네. 서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럼 사실이었군요, 어머님. 왜요? 어떻게 저 몰래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일, 최 여사는 다시 웃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지나친 건 너지, 박서현.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한 짓이 더 지나쳐. 결혼 5년 동안 지훈이를 위해 뭘 했는데? 애 하나 못 낳아서 이 집에 손주 하나 안겨주지 못했잖아. 지훈이는 우리 집 귀한 외아들이야. 대를 이을 후사가 필요하다고. 애 하나 못 낳아서라는 말이 바늘처럼 그녀를 찔렀다. 그들은 의학적인 검사 한 번 해본 적 없었다. 지훈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고 잘못은 언제나 서현의 몫이었다. 하지만 왜 비밀 결혼을 해요? 왜 저랑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너랑 상의를 해. 뭘? 넌 절대 동의 안 할 거잖아. 넌 일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여자야. 남편보다 일이 더 중요하잖아. 유라 좀 봐. 얼마나 현모양처감이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걔는 몸이 건강해서 벌써 임신 2개월이야. 지훈이 아이지. 내 아들이랑 유라가 계속 죄 짓게 하는 것보다야 결혼시켜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겠니? 너도 배운 여자니까 일부다처제 같은 개념도 이해할 수 있겠지. 기꺼이 남편을 지지해야지. 임신 2개월. 그렇다면 이 외도는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것이다. 지훈의 잦은 지방 출장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기획했다. 그럼 어머님이 이 모든 걸 계획하신 거예요? 서현이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물론이지, 최 여사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내가 지훈이한테 유라를 붙여준 거야? 아내 노릇이 뭔지 아는 여자, 남편 시중 들고 애 낳을 줄 아는 여자, 너처럼 돈만 벌 줄 아는 기계 말고. 됐다, 서현아. 내 운명을 받아들여. 내 아들 행복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내가 순순히 받아들이면 그것도 공덕 쌓는 일이야. 전화는 최 여사에 의해 끊겼다. 서현은 어두워진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조용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그녀의 분노는 고통의 한계를 넘어섰다. 자신이 바보 같았다. 그동안 그녀는 최 여사를 친어머니처럼 존경했고 매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붙였으며 생일마다 값비싼 선물을 보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보답이었다. 애 못 낳는 돈 버는 기계 취급. 좋아해. 서현은 혼잣말을 했다. 당신들 모두 그를 지지하고 내 고통 위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겠다 이거지.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자산. 그들이 탐내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들은 서현이 일부다처제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해서 뒷받침해 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들은 그녀가 현모양처이기 때문에 순종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들은 단단히 잘못 짚었다. 서현은 휴대폰 연락처를 바꿨다. 이번에는 그녀의 개인 변호사인 김 변호사, 유능하고 능력 있는 중년 남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저녁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 서현입니다. 박 대표님,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무슨 일 있으신가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장, 오늘 밤에요. 서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 집을 팔고 싶습니다. 아카시아길 한 번지에 있는 그 집,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변호사가 놀라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박 대표님, 그 170억짜리 집 말입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주 긴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팔아야 합니다. 가격을 조금 낮춰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파는 겁니다. 돈은 제 새로운 개인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공동 계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새 계좌를 만들어주세요. 김 변호사는 프로였다. 그는 더 이상 고객의 사생활을 묻지 않았다. 그는 서현의 목소리에 담긴 결의를 알아차렸다. 마침 잘 됐습니다. 박 대표님. 제 고객 중 한 분인 부동산 투자자가 그 동네 집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가격을 제시했다가 대표님께 거절당했었죠. 분명 지금도 원할 겁니다. 제가 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속전속결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서류는 저희 사무실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여전히 대표님 100% 개인 명의입니다. 좋습니다. 서현이 말했다. 모든 서류를 처리해 주세요. 제 서명이 필요하면 바로 변호사님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변호사님. 말씀하십시오. 제 남편 이지훈 씨에 대한 이혼 소송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가장 가혹한 조건으로요. 하지만 아직 제출하지는 말고 제 지시를 기다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 모든 것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오시는 길 조심하십시오. 서현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녀는 그 170억짜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곳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고 현금화해야 할 자산일 뿐이었다. 오늘 밤 그녀는 호텔에 묵으며 자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다음 단계를 계획할 것이다. 그녀는 엑셀을 밟았다. 차는 서울의 꽉 막힌 도로를 헤치고 나아갔다. 차갑고 정교한 복수 계획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파티를 원했다. 그렇다면 서현은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결혼 선물을 안겨줄 것이다. 그날 밤 서현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5성급 호텔로 향했다. 그녀는 개인 카드로 스위트룸을 사흘간 예약했고 결혼 전성으로 투숙객 등록을 마쳤다. 핸드백을 내려놓은 그녀는 곧장 김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그날 밤 만나주기로 약속했다. 중년의 남자는 걱정스러우면서도 전문적인 눈빛으로 서현을 바라보며 많은 것을 묻지 않고 몇 가지 초기 서류를 내밀었다. 매각 위임장입니다. 박 대표님. 이것만 있으면 내일 아침 박 회장님과 협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전화에서 언급했던 투자자인 박 회장을 지칭하며 설명했다. 이미 연락해 두었습니다. 아주 관심이 많으시더군요. 내일 아침에 뵙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지체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서현이 짧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망설임 없이 서류에 서명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변호사님. 내일 중으로 거래가 완료되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아침까지 다른 계좌와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개인은행 계좌도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혼 소송 초안도 저희 팀에서 준비 중입니다.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집에 잠시 들러야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져와야 할 중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제가 동행할까요? 아니면 사람을 보낼까요? 김 변호사가 제안했다. 서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 집은 아직 제 명의이고 법적으로 제가 완전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떠나 서현은 아카시아 길에 있는 그 집으로 차를 몰았다. 170억짜리 웅장한 저택이 달빛 아래 서 있었다. 아름다웠지만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다. 이곳에 오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다. 그녀는 차고에 차를 세웠다. 옆에는 지훈의 보물인 고급 스포츠카가 있었다. 서현은 차갑게 비웃었다. 그 차를 사준 사람은 자신이었다. 그녀는 비상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고요했다. 가사도우미는 오후에 이미 퇴근했다. 서현은 메인 조명을 켜지 않고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곧장 서재로 향했다. 이 방은 그녀의 영역이었다. 그녀가 자주 야근하며 지훈과 그의 가족들이 누릴 향락 자본을 벌어들이던 곳. 거대한 추상화 뒤에는 벽걸이 금고가 있었다. 지훈은 금고의 존재는 알았지만 비밀번호는 몰랐다. 그는 비밀번호가 그들의 결혼기념일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서현은 6개월 전에 이미 바꿔두었다. 지훈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며 집문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는 농담을 한 직후였다. 그 사업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서현은 새로운 숫자 조합을 눌렀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신이었다. 금고가 가벼운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 모든 것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서현은 심호흡했다. 이것은 그녀가 힘들게 일한 결실이었다. 그녀는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첫째, 가장 위에 있던 서류 뭉치. 이 집의 등기권리증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펼쳤다. 소유자, 박서현. 단 하나의 이름만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옛 충고에 감사했다. 얘야, 거대한 자산과 맹목적인 사랑을 절대 섞지 마라. 둘째, 차량 등록증. 그녀가 매일 사용하는 고급 세단은 서현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방문할 때 자주 사용하는 가족용 SUV 역시 서현의 명의였다.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훈은 그 SUV를 마치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자랑하며 모든 친구들에게 뽐내고 다녔다. 하지만 서현은 충분히 영리했다. 그 차는 서현의 회사 명의로 이사인 그녀의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한 것이었다. 지훈은 단지 사용의 편의를 부여받았을 뿐이다. 등록증은 안전하게 서현의 손에 쥐어졌다. 셋째, 새로 개발된 상업지구에 있는 상가 2채의 등기권리증. 둘 다 순전히 서현의 투자였고 둘 다 서현의 명의였다. 넷째, 주식과 펀드 투자 포트폴리오 보고서가 담긴 폴더. 모든 증권 계좌는 그녀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개설한 개인 계좌였고 그 가치는 이미 크게 불어나 있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지훈의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수입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였다. 지훈의 월급은 전부 그의 생활 방식에 쓰였다. 골프 취미, 자신의 소유도 아닌 스포츠카 튜닝, 친구들에게 한턱 내기,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매달 주는 용돈까지. 서현은 그들이 함께 누리는 전체 재산의 약 80%에서 90%가 순전히 자신의 땀과 해안으로 이룬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리고 법적으로 거의 모든 것이 그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지훈은 너무 게으르고 오만해서 이런 지루한 행정적인 세부 사항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단지 사용하고 즐기고 과시하고 싶어 할 뿐이었다. 서현이 금고를 닫으려 할 때 가장 안쪽에 있던 파란색 새 폴더가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그것은 그녀의 서류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곳에 서류를 둔 적이 없었다. 그녀의 손이 뻗어 그 폴더를 꺼냈다. 표지에는 라벨이 없었다. 그녀가 그것을 열자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것은 생명보험 증권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읽었다. 피보험자 박서현. 보험금 100억 원 보험증권 발행일 3개월 전. 3개월 전이면 유라가 임신을 확인했을 무렵이겠군. 서현은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 수혜자의 이름을 읽었다. 그녀의 심장이 순간 멈췄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유라. 아래에는 예비 배우자라는 비고가 달려 있었다. 서현의 숨이 거의 멎었다. 이것은 더 이상 외도나 비밀 결혼,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살인 계획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녀의 재산과 그녀의 목숨을 원했다. 서현이 죽기만 하면 100억 원이 예비 배우자인 유라에게 지급될 것이다. 비밀 결혼은 시작에 불과했고 유라의 임신은 촉매제였다. 시어머니의 대 하나 못 낳아서 라는 말이 갑자기 더 끔찍한 의미로 다가왔다.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그녀가 제거되어야 마땅한 이유를 만드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 서현은 차가운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은 이제 실질적인 공포로 변했고 이내 얼음 같은 분노로 응결되었다. 그들이 그녀를 죽이려 했다. 그 남자, 지훈, 그녀와 한 침대에서 잠을 자던 그 남자가 그의 내연녀와 함께 그녀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격렬하게 떨리는 손으로 서현은 그 보험 증권을 핸드백에 넣었다.
이것은 증거였다. 그녀는 일어나 옷장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상에 젖어 물건을 챙기지 않았다. 오직 필수품만 챙겼다. 업무용 노트북, 방금 꺼낸 모든 자산 서류, 몇 벌의 실용적인 갈아입을 옷과 개인용품.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 두 사람의 결혼 사진에 멈췄다. 지훈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서현은 더없이 행복하고 순진하게 사랑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액자에서 사진을 꺼내 지훈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이 남자가 그녀가 죽기를 바랐다. 그녀는 재빨리 사진을 반으로 찍고 또 찍고 다시 찢었다. 그녀는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텅 빈 액자는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다. 서현은 서재에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그녀는 그 집을 나섰다. 호화로운 거실을 지나 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해주던 현대적인 주방을 지났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 밖에서 대문을 잠그고 떠났다. 그 170억짜리 집은 이제 곧 주인이 바뀔 부동산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여자였다. 그날 밤 서현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호화롭고 고요한 호텔방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명상하며 힘과 지혜를 구했다. 그 생명보험 증권은 그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그 파란색 폴더를 스칠 때마다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를 미련이나 슬픔은 즉시 사라지고 강철 같은 결의로 대체되었다. 이것은 이제 이혼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건이었다. 아침 8시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 변호사였다. 박 대표님, 좋은 소식입니다. 박 회장님께서 100% 동의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에서 뵙기로 했습니다. 공증인과 법무팀을 직접 데리고 오시겠다고 합니다. 대표님의 요구대로 오늘 중으로 거래를 완료하고 싶어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10시에 도착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현이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가장 좋은 비즈니스 복장을 골랐다. 몸에 잘 맞는 검은색 정장 재킷에 깔끔한 흰색 셔츠, 그리고 우아한 짙은 회색 스카프를 맸다. 그녀는 옅은 화장으로 잠 못 이룬 밤의 흔적을 가렸다.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서현이 아니라 냉정하고 집중력 있는 협상가 박 이사였다. 10시 5분 전 그녀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50대의 건장한 체격의 박 회장이 이미 그곳에서 2명의 변호사와 1명의 공증인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 박 대표님, 갑자기 집을 파신다니 유감입니다. 박 회장이 굵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 동네 부동산을 오랫동안 탐내왔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급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흥정 없이 170억 원 동의합니다. 제 팀이 오늘 아침 법률 서류를 검토했는데 모든 것이 대표님 명의로 깨끗합니다. 오늘 중으로 실시간 총액 결제 RTGS 방식으로 전액 지불하겠습니다. 조건은 오늘 오후 2시까지 매매 계약서에 서명해서 제가 즉시 등기 변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회장님. 이해와 신속한 처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후 몇 시간 동안 회의실은 종이 넘기는 소리와 변호사들 간의 법률 토론으로 가득 찼다. 서현은 조용히 앉아 모든 조항을 꼼꼼히 읽으며 온전히 집중했다. 오후 1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 공증인 앞에서 서현은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상실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직 자유로움만을 느꼈다. 그녀는 방금 거대한 짐, 거짓된 기억과 사악한 계획으로 가득 찬 짐을 내려놓았다. 30분 후 그들은 모두 프라이빗 뱅킹 센터에 있었다. 박 회장의 팀이 170억 원의 RTGS 이체 절차를 진행했고 서현은 김 변호사가 그날 아침 막 개설해준 지훈이 전혀 모르는 새 계좌번호를 제공했다. 오후 1시 45분
서현의 휴대폰에 은행으로부터 알림 메시지가 도착했다. 거래 성공. 고객님 계좌에 1,70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서현은 김 변호사와 박 회장에게 그 알림을 보여주었다. 박 회장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박 대표님과 사업하게 되어 기쁩니다. 집 열쇠는 약속대로 오늘 오후 제 팀이 가서 받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서현이 말했다. 그녀는 이미 그 집에서 개인 물품을 모두 빼냈고 남은 것들에는 미련이 없었다. 이후 서현은 바로 은행을 떠나지 않았다.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프라이빗 뱅킹 센터의 매니저와 자리를 잡았다. 처리할 일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서현이 매니저에게 말했다. 첫째, 그녀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어 그들의 공동 계좌에 로그인했다. 이 계좌는 보통 그녀가 매월 초 생활비, 공과금, 지훈의 용돈을 입금하는 곳이었다. 안에는 약 2억 원이 남아 있었다. 서현은 이체 버튼을 눌러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그녀의 새 계좌로 옮겼다. 공동 계좌는 이제 공식적으로 비워졌고 잔액은 0원이었다. 둘째, 그녀는 매니저를 바라보았다. 제가 주 카드 소유자입니다. 제 계좌 아래에 2장의 가족 카드가 있는데 모두 이지훈 씨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즉시 이 2 카드를 영구 정지시켜 주십시오. 실례지만 어떤 사유이신지요? 고객님, 매니저가 정중하게 물었다.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도용이 우려됩니다. 서현이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매니저는 눈치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5분 후 그는 확인해 주었다. 완료되었습니다. 고객님. 이지훈 씨 명의의 가족 카드 2장은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으며 영구정지 처리되었습니다. 서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자금줄은 끊겼고 집은 팔렸으며 돈은 새 계좌에 안전하게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이틀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룸서비스를 시켜 늦은 점심을 즐기며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했다. 늦은 오후 그녀는 소파에 앉아 고층 방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계획은 성공했다. 적어도 첫 단계는?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훈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여전히 2 사람의 사진이었고 지독한 아이러니였다. 첫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자기야, 어디야? 집에 전화했는데 왜 아무도 안 받아? 서현은 그 메시지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소위 부산 출장이라니 얼마나 뻔한 거짓말인가. 몇 초 후 2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자기야, 이상하네. 방금 공항에서 자기 가방 사주려는데 카드가 거절됐어. 한도 분명히 많이 남았는데 은행에 문제 있나? 새 가방. 서현은 차가운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이 거짓말을 알았다. 그는 기껏해야 유라에게 가방을 사주고 있었을 것이다. 서현은 메시지를 읽음으로 표시했지만 10분 동안 답장하지 않았다. 그를 애타게 만들었다. 지훈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자기야, 읽었네. 왜 답이 없어? 카드 진짜 거절돼서 창피했단 말이야. 마침내 서현은 답장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평온하게 춤을 췄다. 아, 그래. 한도 다 썼나 보지, 여보. 지훈이 즉시 답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방금 결제 대금 냈잖아. 한번 확인해봐. 쓸 수 있을 거야. 서현은 미소를 지으며 그 남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를 입력했다. 얼른 집에 와, 여보. 내가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준비해놨어. 당신이랑 유라를 위해서. 그녀는 그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지 않은 채 바로 지훈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녀는 최 여사와 그녀가 아는 모든 지훈의 가족들 번호도 차단했다. 더 이상의 소통은 없을 것이다. 오직 행동뿐. 2단계는 내일부터 시작될 것이다. 회사 자산을 장악하고 그가 저질렀을 횡령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다음 날 금요일 아침
서현은 호텔방에서 맑은 정신으로 깨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끼지 않았다. 전쟁 계획을 세우는 전략가였다. 새벽에 명상을 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옷을 갈아입었다. 오늘은 평소 고객을 만날 때 입던 정장 재킷 대신 더 편안하면서도 여전히 전문적인 복장을 선택했다. 그녀는 그 자회사 사무실, 지훈이 일하는 사무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소유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곳으로 갈 예정이었다. 그 회사, 디자인 및 건축 회사는 그녀가 3년 전에 특별히 설립한 것이었다. 그녀는 지훈을 운영팀장으로 앉히고 높은 연봉과 권한을 주었다. 그것이 그녀의 실수였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성공의 그늘 아래에서 위축되기보다 자랑스러움과 성취감을 느끼길 바랐다. 그녀는 지훈을 위해 무대를 마련해 주었지만 지훈은 그 무대를 이용해 그녀의 등 뒤에 칼을 꽂았다. 서현은 의도적으로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오직 90%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서 회사 정관에만 올라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임명한 대표이사는 그녀가 오랫동안 신뢰해온 한 대표였다. 한 대표는 큰 행정 업무를 처리했고 지훈은 일상적인 운영을 책임졌으며 재무는 서현에게 100% 충성하는 베테랑 회계사인 최 부장이 맡고 있었다. 서현은 최 부장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기습이 핵심 요소였다. 오전 9시 그녀는 그 현대적인 사무실 로비에 도착했다. 젊은 여직원이 그녀를 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누구와 약속이 있으신가요? 최 부장님 뵈러 왔습니다. 서현이 찾더라고 전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서현님, 박서현 님이신가요? 혹시 약속이 있으신지? 서현은 옅게 미소 지었다. 그냥 박서현이라고 급한 일이라고 전해주세요. 알아들으실 겁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걸었다. 몇 초 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부장님. 5층으로 바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최 부장님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과연 그랬다. 엘리베이터 문이 5층에서 열리자 최 부장이 이미 창백하고 긴장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40대의 꼼꼼한 남자였다. 박 대표님,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큰일이 났습니다. 최 부장님. 부장님 도움이 필요해요. 서현은 그를 지나치며 말했다. 지금 부장님 사무실 문 잠그세요. 깔끔한 재무부장실 안에서 서현은 최 부장 맞은편에 앉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최 부장님, 갑작스러운 방문 죄송합니다. 이지훈 팀장의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재무 데이터를 뽑아주세요. 모든 지출, 모든 자금 신청, 그가 승인한 모든 청구서, 지금 당장요. 최 부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그는 이것이 평범한 방문이 아님을 알고 즉시 컴퓨터로 향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대표님, 특정 지출 항목을 찾으시는 겁니까? 전부요. 출장비부터 고객 접대비, 그리고 신규 공급업체에 지급된 모든 대금까지. 최 부장은 파일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이지훈 팀장의 출장이 꽤 잦았습니다. 사흘 전 부산 출장건, 항공권, 5성급 호텔, 고객 접대비. 잠깐만요, 서현이 말했다. 부산 출장건 상세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최 부장이 첨부 파일을 열었다. 과연 항공권, 호텔 청구서 모두 회사에서 지급되었다. 이건 경비 정산서입니다. 대표님, 이 최 부장이 말했다. 서현은 휴대폰을 꺼내 지훈과의 대화 기록을 열고 화면을 최 부장에게 보여주었다. 부장님,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최 부장은 한 달 전 지훈이 보낸 메시지를 읽었다. 자기야, 300만 원만 보내줘. 부산 출장 가야 하는데 회사 예산이 빠듯해서 내가 먼저 내야 할 것 같아. 이어서 서현은 개인 계좌에서 지훈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한 증빙을 보여주었다. 제가 보냈습니다. 서현이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지급했고요.
이게 뭐죠? 최 부장님. 최 부장은 침을 삼켰다. 이건 이중 청구, 즉 횡령입니다. 대표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서현이 말했다. 계속 찾아보세요. 지급액이 크고 정기적인 신규 공급업체들을요. 최 부장은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다.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펠리타 자야, CV 펠러터 제이어. 지급 명목은 디자인 컨설팅 서비스 비용입니다. 이상한 점은 이 회사가 최근 6개월 사이에만 나타났는데 지급액이 엄청납니다. 매달 이지훈 팀장이 2번씩 이체를 신청했고 매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총액이 세상에 총액이 벌써 4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 회사 소유주가 누굽니까? 업무 보고서는요? 계약서는 있습니까? 최 부장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게 문제입니다. 대표님. 계약서도 보고서도 없습니다. 이지훈 팀장은 늘 특별한 공급업체라며 계약은 자신이 직접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지급은 항상 갑작스러웠고 그가 서명하면 비밀 프로젝트를 위한다며 즉시 이체하라고 했습니다. 비밀 프로젝트, 서현이 냉소했다. 그녀는 즉시 그녀의 변호사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회사 이름 하나 조회해주세요. 펠리타 자야. 사업자 등록번호 보내드릴 테니 소유주 이름이 필요합니다. 즉시요. 김 변호사의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서현은 최 부장에게 말했다. 접대비도 다시 확인해주세요. 고객 접대비요. 최 부장은 지훈이 보유한 법인카드 데이터를 열었다. 청구 금액은 급증해 있었고 전부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 그리고 한 보석상이었다.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매 500만 원 비고란에는 잭스 고객 사모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현은 웃었다. 아주 씁쓸한 웃음이었다. 그녀는 3개월 전 지훈이 집에 와서 엑스 고객을 구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불평했던 것을 기억했다. 서현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었다. 서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 변호사였다. 찾았습니다. 박 대표님. 펠리타 자야는 3개월 전에 등록된 회사로 주소지는 비어있는 상가로 유령 주소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유주 겸 대표는 김유라입니다. 유라, 서현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네, 대표님, 김유라. 그 회사의 은행 계좌도 그녀 명의입니다. 서현은 전화를 끊고 최 부장을 바라보았다. 부장님, 그 4억 2천만 원은 제 남편 내연녀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최 부장은 경악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그 역시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부장님뿐만 아니라 저도요. 서현이 말했다. 이제 계산해보죠. 유라에게 4억 2천, 출장비 이중 청구 6개월치 대략 8천만 원,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품 구매 500만 원, 총 5억 500만 원이군요. 완벽한 횡령입니다. 서현은 일어섰다. 최 부장님, 모든 증거를 출력해주세요. 이체 증빙, 펠리타 자야의 가짜 청구서, 법인카드 청구서 사본, 그리고 김유라 명의의 회사 등록 정보까지. 완벽하고 두꺼운 서류 처리 필요합니다. 네, 대표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최 부장은 민첩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서현이 덧붙였다. 김유라 씨, 여기서 일합니까? 최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표님. 마케팅부 소속으로 6개월 전에 입사했고 이지훈 팀장이 직접 채용했습니다. 잘 됐군요. 서현이 말했다. 이지훈 팀장과 김유라 씨의 해고 통지서를 즉시 준비해주세요. 해고 사유는 회사 자금 횡령 및 중대한 사규 위반에 따른 징계 해고로요.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 점심시간 전까지 책상 위에 올려두겠습니다. 1시간 후 서현은 그 사무실을 떠났다. 그녀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김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모든 횡령 증거가 담긴 두툼한 폴더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폴더를 변호사에게 건넸다. 이겁니다. 서현이 말했다. 그들의 결혼 선물 포장이 끝났습니다.
이건 범죄 증거예요. 저는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그들이 기소되길 원합니다. 김 변호사는 폴더를 받아들고 대략 훑어보더니 눈이 커졌다. 이건 엄청나군요, 박 대표님. 이건 민사 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형사 사건입니다. 업무상 횡령, 형량이 무겁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현이 말했다. 이제 쥐가 집으로 돌아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날 저녁, 서현은 집의 새 주인인 박 회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박 회장님, 저녁 시간 평안하신지요? 내일 불청객이 찾아갈 수 있어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는 집이 팔린 사실을 모릅니다. 경비원에게 글을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박 회장은 곧 답장을 보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걱정 마십시오. 서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집을 팔았고 170억 원을 확보했으며 신용카드를 정지시켰고 5억 원이 넘는 범죄 증거를 수집했으며 살인 의도가 담긴 100억 원짜리 생명보험 증권까지 증거로 쥐고 있었다. 선물은 아름답게 포장되었고 이제 그녀는 지훈과 유라가 그것을 받으러 오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토요일 낮, 날씨는 유난히 더웠다. 택시 한 대가 아카시아길의 웅장한 저택대문 앞에 멈춰섰다. 뒷문이 열리고 지훈이 먼저 내렸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미간은 찌푸려져 있었다. 그는 문을 거칠게 닫았다. 유라는 큰 여행 가방을 끌며 힘겹게 뒤따라 내리며 불평했다. 오빠, 너무 더워. 왜 우리 기사님 안 오셨어? 개인 기사 있다며? 유라의 값비싼 옷은 구겨져 있었다. 이게 무슨 신혼여행이야? 오자마자 찜통이네. 닥쳐, 지훈이 쏘아붙였다. 머리 아파 죽겠으니까? 지훈의 기분은 최악이었다. 소위 신혼여행 서현에게는 부산 출장이라고 속이고 유라와 함께 떠난 3일간의 발리 여행은 마지막 날 재앙으로 변했다. 호텔에서 체크아웃할 때 그의 법인카드가 거절당했다. 서현이 늘 갚아주던 그의 개인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지갑에 있는 모든 현금과 유라의 예금을 긁어모아 겨우 계산을 마쳤다. 그들은 공항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돌아와야 하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서현의 행동도 이상했다. 서프라이즈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의 번호는 연결되지 않았고 가족들의 번호도 모두 차단되었다. 지훈은 콧방귀를 뀌었다. 기껏해야 토라진 것일 테니 집에 가서 달래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현의 분노를 마주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할 작정이었다. 어쩔 수 없었어, 서현아. 유라가 임신했어. 내가 이해해야 해. 그는 대문으로 다가가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다. 딸깍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몇 번 더 눌렀지만 여전히 조용했다. 젠장, 리모컨 고장났네. 지훈은 욕설을 내뱉으며 철문을 발로 찼다. 아저씨, 문 열어주세요. 그는 소리쳤다. 유라는 작은 나무 그늘에 숨어 손부채질을 하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오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밖에서 기다리기 싫어. 남들 다 보잖아, 창피하게. 지훈은 경비실로 향하다가 멈칫했다. 경비초소에 서 있는 사람은 평소 그가 부리던 박씨 아저씨가 아니라 건장하고 무표정한 새로운 얼굴이었다. 문 열어요. 리모컨이 고장났네. 지훈이 오만한 말투로 명령했다. 경비원이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누구를 찾으십니까? 지훈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누구를 찾아? 여기 우리 집이야. 새로 온 경비예요. 문 열라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경비원이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다. 이 저택은 박 회장님의 소유이며 어제부로 인수인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방문객 명단에 안 계십니다. 지훈의 피가 멎는 듯 했다. 박 회장. 박 회장이 누군데? 여긴 내 집이야. 이지훈과 박서현의 집. 장난치지 마. 저는 명령대로 할 뿐입니다. 선생님. 이 집은 전 소유주이신 박서현님께서 매각하셨습니다.
이제 박 회장님이 소유주이십니다. 보안팀에 연락하기 전에 떠나주십시오. 팔았다고 지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말도 안 돼. 거짓말. 서현이가 내 동의 없이 이 집을 팔 리가 없어. 오빠, 이 말을 들은 유라가 여행 가방을 내팽개치고 달려왔다. 팔았다니 무슨 소리야? 오빠, 여기 우리 집 아니었어? 오빠 집이라며. 지훈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는 손으로 철문을 두드렸다. 서현아. 박서현, 나와. 장난치지 마. 서현아, 당장 나와. 웅장한 저택의 정문이 열렸지만 나온 것은 서현이 아니라 깔끔한 차림의 개인 비서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지훈과 유라를 쳐다보며 물었다. 무슨 소란입니까? 당신은 누군데? 내 아내는 어디 있어? 지훈이 소리쳤다. 저는 이 저택의 새 주인이신 박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그 남자가 대답했다. 박서현님께서는 어제 열쇠를 인계하셨습니다. 이 집은 비어 있습니다. 누구신데 이러십니까? 계속 소란 피우시면 주거 침입 및 소란죄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지훈은 이성을 잃고 담을 넘으려 했지만 경비원이 즉시 그를 끌어내렸다. 유라는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땀과 흐르기 시작한 눈물이 그녀의 화장을 망가뜨렸다. 오빠, 진짜 팔린 거야? 그럼 우리 어디 살아? 나한테 거짓말했어. 오빠 돈 많다며? 여기서 사모님처럼 살게 해준다며? 사기꾼이었어. 닥쳐. 지훈이 좌절감에 소리쳤다. 바로 그때 그들의 택시 뒤로 승합차 한 대가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최 여사, 신우이, 그리고 지훈의 몇몇 삼촌과 숙모들이 내렸다. 그들은 지훈과 유라가 서현과 대치할 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의기양양하게 달려온 참이었다. 서현에게 유라를 둘째 부인으로 받아들이라고 압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혼란의 현장이었다. 초라하고 분노에 찬 지훈이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유라는 열린 여행 가방 옆에서 히스테릭하게 울고 있었다. 지훈아, 이게 무슨 일이니? 최 여사가 달려오며 외쳤다. 왜 밖에 있어? 유라는 왜 길바닥에서 울고 있니? 지훈이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 이 집 팔렸대. 뭐? 최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팔렸다고. 말도 안 돼. 누가 팔았는데? 박서현. 그 여자 말고 누가 있겠어. 지훈이 절규했다. 그 빌어먹을 여자가 우리 몰래 집을 팔아버렸어. 방금 전까지 의기양양하던 최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팔았다고. 170억짜리 집을. 어떻게? 공동명의 아니었니? 몰라, 엄마. 나도 몰라. 지훈이 대문 기둥에 주먹을 내리쳤다. 손이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다. 수치심, 분노, 혼란이 뒤섞였다. 그들은 이제 모두 길가에 서 있었다. 집 없는 부자들처럼 보이는 한 무리. 지훈, 유라, 최 여사,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은 그들에게 굳게 닫힌 저택의 대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방금 가장 큰 자산을 잃었다. 유라는 여전히 울부짖었다. 난 몰라, 오빠. 난 이 집이 좋단 말이야. 오빠가 책임져. 나 오빠애 가졌어. 나 고생하면서 살기 싫어. 너 조용히 좀 못해. 최 여사가 유라에게 소리쳤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임신만 안 했어도 지훈이가 너랑 서두르지 않았을 거고 서현이도 이렇게까지 화내지 않았을 거야. 어머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처음에 제일 지지해주신 분이 어머니 아니셨어요. 서현 언니에 못 낳는다고 하신 것도 어머니잖아요. 유라도 지지 않고 반박했다. 이 소란 속에서 지훈은 터질 것 같은 머리를 감싸 안고 유라 옆 인도에 무력하게 주저앉았다. 끝났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신용카드도 정지됐다. 그는 히스테릭한 새 아내와 그를 비난하는 어머니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몰랐다. 이것이 그의 악몽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히스테리라는 단어로는 아카시아길 한 번지 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설명하기에 부족했다. 방금 전까지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러 의기양양하게 나타났던 최 여사는 이제 뜨거운 인도에 무력하게 주저앉아 잿빛 얼굴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없어. 다 없어졌어. 170억짜리 집이. 그리고 유라는 애교 섞인 울음에서 분노에 찬 포효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지훈의 여행 가방을 걷어찼다. 사기꾼. 돈 많다고 했잖아. 사모님처럼 살게 해준다며. 이게 뭐야? 집에서 쫓겨나고 살 곳도 없잖아. 오빠, 나 속였어. 너 닥치라고 했지. 최 여사가 갑자기 힘을 내 일어서며 유라의 얼굴을 가리켰다. 다 너 때문이야. 이 여우 같은 년. 내가 내 아들 꼬시지만 않았어도 서현이가 이렇게까지 화내지 않았을 거야. 넌 재수 없는 년이야.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유라가 체면도 버리고 소리치며 반박했다. 처음에 저랑 지훈 오빠 결혼하라고 제일 부추긴 게 어머님 아니셨어요? 서현 언니는 애도 못 낳는다면서 제가 임신했으니 딱 좋은 며느리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저한테 뒤집어 씌우세요? 어머님도 똑같아요. 속물이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지훈아, 너 말 좀 해봐. 유라가 지훈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하지만 지훈은 반응이 없었다. 그는 굳게 닫힌 대문을 멍하니 응시하며 머리를 시속 1000마일로 굴리고 있었다. 서현이 집을 팔았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는 들어갈 수 없고 경비원과 비서는 매우 진지해 보였다. 그는 이곳을 떠나야 했다. 너무 창피했다. 그는 지나가던 몇몇 이웃집 차들이 속도를 줄이며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 이건 굴욕이었다.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알려진 그가 이제는 노숙자처럼 길가에 서서 히스테릭한 새 아내와 분노한 어머니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돈이 필요했다. 그는 그들을 호텔이나 유라의 오피스텔로 데려가야 했다. 그래, 오피스텔. 적어도 발붙일 곳은 있다. 하지만 그곳에 가려면 돈이 필요했고 택시를 불러야 했다. 지훈은 주머니를 뒤졌다. 지갑은 텅 비어 있었고 신혼여행 가기 전에 찾아둔 10만 원짜리 지폐 몇 장만이 남아 있었다. 택시비도 빠듯했고 호텔은 어림도 없었다. 신용카드는 정지되었다. 서현이 이미 조치를 취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공동계좌가 있었다. 서현이 생활비를 넣어두던 그 계좌에는 2억 원이 남아있어야 했다. 그는 똑똑히 기억했다. 서현이 설마 공동계좌까지 비웠을 리는 없었다. 그건 어쨌든 두 사람의 돈이었으니까. 지훈은 살짝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여전히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는 유라와 최 여사를 무시했다. 그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고 공동계좌 아이콘을 찾아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앱이 열리고 그는 잔액 조회를 눌렀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는 그를 메스껍게 만들었다. 사용 가능 잔액 0원. 비어 있었다. 단 한 푼도 없었다. 아니, 말도 안 돼. 지훈은 중얼거렸다. 그는 새로 고친 버튼을 눌렀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는 앱을 껐다가 다시 로그인했지만 마찬가지였다. 그때 그는 서현이 신용카드 거절 메시지 이후 자신의 번호를 차단했다는 것을 떠올렸다. 이것은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의도적인 것이었다. 서현이 그 계좌를 비웠다. 차가운 땀이 지훈의 이마를 적시기 시작했다. 날씨는 더웠지만 그는 한기를 느꼈다. 그는 서둘러 다른 은행 앱으로 전환했다. 그의 개인 급여 계좌, 팀장 월급이 들어오는 곳이었다. 그는 그것을 열었다. 잔액 15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월급은 지난주에 막 들어왔지만 신용카드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발리해서 흥청망청 썼다. 그는 평소처럼 법인카드를 긁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완전히 파산했다. 집도 돈도 없었다. 오빠, 유라가 그의 몸을 흔들었다. 내 오피스텔로 가자. 오빠가 사준 거 나 여기 있기 싫어. 오피스텔. 젠장, 오피스텔. 지훈은 무언가 떠올랐다.
그는 6개월 전에 작은 원룸 오피스텔을 사주긴 했지만 그 돈, 그는 할부로 샀고 계약금은? 지훈은 갑자기 공포를 느꼈다. 그는 자신이 대체 어떤 돈을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는 자주 회사 돈을 빼돌려 이리저리 메꿨다. 그는 서현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 오피스텔로 가자. 지훈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상황을 진정시키고 택시를 불러야 했다. 그가 콜택시 앱을 열고 버튼을 누르려 할 때 오토바이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섰다. 녹색 점퍼를 입은 배달 기사가 내려 정교하게 포장된 큰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은색 금속 질감의 포장지에 거대한 검은색 새틴 리본이 묶여 있어 매우 고급스러워 보였다. 실례합니다. 이지훈님, 김유라님 앞으로 온 소포 맞으신가요? 배달 기사가 상자의 라벨을 보며 물었다. 지훈, 유라, 최 여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침묵이 흘렀다. 김유라님, 배달 기사가 반복했다. 네, 저예요. 유라가 망설이며 앞으로 나섰다. 네, 맞습니다. 이지훈님, 김유라님, 주소는 아카시아길 한 번지. 수령 확인 부탁드립니다. 배달 기사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지훈은 뻣뻣하게 서명했다. 배달 기사는 꽤 무거운 상자를 지훈의 손에 건네주고는 재빨리 떠났다. 이제 그들 3명과 다른 가족들은 인도에 서서 그 호화로운 선물 상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누가 보낸 거야? 아까부터 조용히 있던 신우이가 물었다. 유라는 리본에 묶인 작은 카드를 발견했다. 그녀가 그것을 집어들자 그 위에는 지극히 우아한 필체, 서현의 필체가 적혀 있었다. 안에 뭐가 들었을까? 최 여사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쓰레기나 폭탄 같은 거 아니야? 설마요. 엄마, 지훈이 말했지만 그의 심장도 불안하게 뛰었다. 유라가 카드에 적힌 글자를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크게 읽었다.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하며 첫 번째 결혼 선물을 보냅니다. 열어보세요. 서현이 보낸 선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이것은 매우 불길하게 느껴졌다. 사과하는 걸지도 몰라. 유라가 불쑥 말했다. 그녀의 눈이 갑자기 빛났다. 안에 보석이나 수표가 들어있을지도. 집 한 개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우리한테 보상금을 주는 거야? 열어봐. 최 여사가 명령했다. 그녀의 탐욕이 의심을 이겼다. 지훈은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여행 가방 위에 올려놓고 검은 리본을 풀었다. 그는 비싼 은색 포장지를 찢었다. 안에는 상표가 없는 그저 평범한 검은색의 매우 튼튼한 상자가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그는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상자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유라가 기대했던 보석이나 현금, 수표가 없었다. 부드러운 검은색 새틴 천 한 겹뿐이었다. 그 천 위에는 공식적인 방식으로 봉인된 두툼한 흰색 봉투 2개가 놓여 있었다. 종이는 빳빳하고 비쌌으며 왼쪽 상단에는 지훈이 다니는 회사, 그 디자인 및 건축 회사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다. 한 봉투에는 이지훈님 귀하, 두 번째 봉투에는 김유라님 귀하라고 적혀 있었다. 지훈의 숨이 멎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공문이었다. 그냥 편지잖아. 유라가 실망하며 소리치고는 자기 이름이 적힌 봉투를 낚아챘다. 이게 뭐야? 지훈은 자신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은 이미 굳어 있었다. 그는 최 여사와 온 가족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거칠게 봉투를 뜯고 안에 접힌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회사 공식 레터지에 쓰여 있었고 아래에는 한 대표의 서명이 있었다. 지훈은 읽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글자들을 빠르게 훑었다. 제목, 징계해고 통지서. 수신, 이지훈, 운영팀장. 내부 감사 결과 및 귀하의 중대한 사규 위반,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비도덕적 행위에 의거하여. 지훈의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했다. 본 통지서 발송일부로 귀하와의 고용관계가 징계해고 방식으로 종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귀하는 어떠한 퇴직금, 공로금 또는 회사의 어떠한 복리후생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포함한 모든 회사 자산은 24시간 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업무용 차량, 그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스포츠카. 해고, 그 목소리는 지훈의 것이 아니었다. 유라의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그녀도 자신의 편지를 다 읽었다.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사규 위반,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회사 이익에 해를 끼치는 공모에 가담한 죄로 징계해고. 나 잘렸어. 오빠, 나 해고됐어. 유라가 지훈의 몸을 흔들었고 편지는 그녀의 손에서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다. 지훈은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어떻게? 한 대표가 해고. 무슨 소리야? 최 여사가 절규하며 지훈의 손에서 편지를 빼앗아 빠르게 읽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징계 해고? 어떻게? 지훈아, 너 거기 팀장 아니었어? 중요한 사람 아니었냐고?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텅 빈 눈으로 검은 상자를 응시하다가 다른 것을 발견했다. 두 봉투 아래 새틴 천 밑에 아까의 축하 카드보다 더 작은 아이보리색 카드가 하나 더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 작은 카드를 집어들었다. 또다시 서현의 필체였다. 깔끔하고 단호하고 차가웠다. 그는 먼저 속으로 한 번 읽었다. 아, 그리고 지훈아, 그 회사는 내 거야. 내가 지분 90%를 가지고 있어? 한 대표는 내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야. 넌 방금 내 자신을 내 재산에서 해고한 거야? 지훈은 비틀거리며 차가운 대문 기둥,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닌 그 기둥에 기댔다. 그 회사, 서현의 것이었다. 90%. 그는 서현이 투자했고 그녀가 설립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간섭하지 않았고 그를 자유롭게 놔두었다. 그는 그녀가 어리석고 수동적인 투자자라고 그 회사가 그의 것이고 그의 통제하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서현은 절대적인 소유주였고 그는 단지 직원, 방금 해고된 직원에 불과했다. 지훈아, 이게 무슨 뜻이야? 최 여사는 지훈의 표정 변화를 똑똑히 보았다. 지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와 거대한 공포로 떨리는 목소리로 카드에 적힌 문장을 크게 읽었다. 아, 그리고 지훈아, 그 회사는 내 거야. 내가 지분 90%를 가지고 있어? 넌 방금 내 자신을 내 재산에서 해고한 거야? 인도 위에는 5초간의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유라마저 울음을 그쳤다. 그리고 지훈은 카드의 마지막 줄을 마저 읽었다. 하지만 걱정 마. 진짜 메인 요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쿵 하는 소리는 최 여사의 몸이 인도 위로 쓰러지는 소리였다. 그녀는 기절했다. 두 눈을 감은 채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다. 시누이와 삼촌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엄마, 정신 차려. 그들은 최 여사의 뺨을 때리며 그녀를 깨우려 했다. 유라는 시어머니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훈을 쳐다봤다. 서현 언니 거라고? 그 회사가 서현 언니 거야? 그럼 오빠 월급, 오빠 차, 전부 서현 언니한테서 나온 거였어? 지훈은 대답하지 않고 손에 든 카드를 구겨버렸다. 넌 아무것도 없는 거였어. 유라가 다시 한번 목이 쉰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넌 빈털털이었어?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사기꾼. 유라는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통곡했다. 그녀는 이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임신까지 했는데 이제 보니 이 남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그녀는 해고당했고 어떤 보상금도 받을 수 없었다. 그녀는 덫에 걸렸다. 메인 요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지훈은 이 말이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을 느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어머니를, 히스테릭한 새 아내를, 혼란과 공포의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가족들을 보았다. 170억짜리 집이 사라졌고 공동계좌의 2억이 사라졌고 신용카드가 정지됐고 수억 원의 연봉을 받던 직장이 사라졌고 스포츠카는 회수될 것이고 그는 징계 해고당했다.
그런데 서현은 메인 요리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말했다. 순수하고 차가운 공포가 지훈의 척추를 타고 퍼져나갔다. 무엇이 남았을까? 이보다 더 나쁜 것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인도위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최 여사는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고 당황한 가족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뺨을 가볍게 치며 깨우려 애썼다. 그리고 유라는 히스테릭한 울음에서 절망적인 통곡으로 변해 있었다. 단정했던 그녀의 머리는 이제 엉망진창이었고 화장은 완전히 번져 부어오르고 증오로 가득 찬 얼굴을 드러냈다. 그녀는 지훈의 가슴을 반복해서 내리쳤다. 사기꾼, 사기꾼. 나한테 좋은 삶, 사모님 삶 살게 해준다며. 근데 넌 아무것도 없잖아. 나 임신했어, 지훈아. 임신했다고. 이제 어떡해. 지훈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 작은 카드에 적힌 말 그 회사는 내 거야와 메인 요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가 그의 머릿속에서 테이프처럼 반복 재생되었다. 그는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을 잃었다. 집, 돈, 직장, 차, 존엄성. 그는 계산을 잘못했다. 그는 서현을 과소평가했다. 그는 그녀가 순종적이고 어리석고 일부다처제의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일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현이 그의 인생 전체를 조용히 장악하고 있던 암사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메인 요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는 중얼거렸다. 또 뭐가 있을까? 온 가족 앞에서 완전히 파산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가 있을 수 있지? 마치 그의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듯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최 여사를 위한 구급차 소리가 아니었다. 소리가 달랐다.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경찰차 2대가 아카시아 길로 들어와 그들 무리 앞에서 속도를 줄이며 멈췄다. 소리 없이 회전하는 경광등이 이 더운 오후에 초현실적인 느낌을 더했다. 차가운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 4명이 내렸다. 2명은 차 옆에 남았고 다른 2명 경험 많고 위험 있어 보이는 나이든 경찰과 서류철을 든 젊은 경찰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지훈의 온 가족과 유라는 즉시 조용해졌다. 유라의 흐느낌만이 남았다. 나이든 경찰은 날카로운 눈으로 무리를 훑어보다가 지훈과 유라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동료가 든 서류철 속 사진과 그들의 얼굴을 대조했다. 안녕하십니까? 나이든 경찰이 무겁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지훈 씨와 김유라 씨 되십니까? 지훈은 침을 삼켰다. 혀가 굳었다. 네, 제가 이지훈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유라는 지훈의 팔을 꽉 잡았다. 그녀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오빠, 경찰은 왜 온 거야? 그녀가 공포에 질려 속삭였다. 경찰은 유라의 질문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경찰입니다. 저희는 2분이 회사 자금 횡령 및 사기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신고와 강력한 초기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듯 했다. 횡령이요. 경관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겁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이상하고 쉰 소리가 나왔다. 이건 분명 오해입니다. 저는 제 회사의 팀장입니다. 제가 자금을 횡령할 리가 없습니다. 혐의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젊은 경찰이 서류철을 열며 말했다. 펠리타 자야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CK 디자인 유한 회사로부터 5억 300만 원을 횡령하고 출장비를 이중으로 청구했으며 회사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입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금액은 정확했고 회사 이름이 언급되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그건 무고입니다. 경관님, 지훈이 공포에 질려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건 분명 허위 신고입니다. 이건 전부 제 아내의 음모예요.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경찰서에 가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나이든 경찰이 무표정하게 말했다. 지금 2분은 추가 조사를 위해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안 돼요. 싫어요. 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저 임신했어요. 경관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냥 지훈 오빠가 시키는 대로 서명만 했을 뿐이에요.
다 그 사람이 처리했어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유라, 닥쳐. 지훈이 쏘아붙였다. 바로 그때 또 다른 검은색 고급 세단 서현이 평소 몰던 차가 아닌 기 경찰차 뒤에 부드럽게 멈춰섰다. 뒷문이 열리고 서현이 내렸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슬픔이나 분노, 당황한 기색 없이 그녀는 냉정하고 차가웠으며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베이지색 실크 블라우스에 날렵한 바지와 어울리는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거대한 검은색 선글라스가 그녀의 눈을 가려 접근할 수 없는 분위기를 더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변호사 김 변호사가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뒤따랐다. 지훈은 휘둥그레진 눈으로 서현을 쳐다봤다. 서현아, 너였어. 내가 경찰에 신고했어. 그가 소리쳤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남편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거야? 서현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가 경찰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었고 박지만 차가운 눈을 드러냈다. 그녀는 지훈을 보았다. 남편,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해서 모두가 들을 수 있었다. 어떤 남편? 내연녀와 몰래 비밀 결혼식을 올린 남편? 훔친 돈으로 그 불법적인 결혼식 비용을 댄 남편? 아니면 100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남편? 모든 단어가 강타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얼어붙었다. 방금 정신을 차려 인도에 앉아있던 최 여사는 100억 원 보험금이라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경악했다. 서현은 더 이상 지훈을 보지 않고 나이든 경찰에게로 향했다. 안녕하십니까, 경위님. 저는 CK디자인 유한회사 지분 90%의 소유주 박서현입니다. 제가 신고인입니다. 김 변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서류 가방을 경찰에게 건넸다. 경위님, 여기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들어 있습니다. 펠리타 자야 계좌로의 이체 증빙, 김유라 명의의 회사 등록 서류, 이지훈 씨가 서명한 허위 청구서, 출장비 이중 청구 증거, 그리고 사적인 구매 내역이 담긴 법인카드 명세서까지. 저희가 모두 감사했습니다. 경찰은 서류 가방을 받아 열어보고는 가지런히 정리된 서류 뭉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연행하세요. 안 돼. 지훈은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깨닫고 미쳐 날뛰었다. 서현아,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서현아. 내가 그때 귀신에 씌었었나 봐. 한 번만 기회를 줘. 감옥에만 보내지 마. 기회. 서현이 차가운 비웃음을 터뜨렸다. 내 기회는 끝났어. 지훈아. 내가 나를 속였을 때, 내가 우리 어머니와 공모했을 때, 그리고 내가 내 이름으로 된 그 생명보험 증권에 서명했을 때, 그리고 서현은 조용히 울며 몸을 격렬하게 떨고 있는 유라를 보았다. 그리고 당신, 김유라 씨 훔친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당신 이름으로 유령 회사를 세우고 100억 원 보험금의 수혜자가 되었죠. 당신의 임신이 법의 심판을 피하게 해주진 못할 겁니다. 다른 두 경찰이 앞으로 나와 한 명은 지훈의 팔을, 다른 한 명은 유라의 팔을 잡았다. 놔. 지훈은 저항했다. 그의 공포는 이제 맹목적인 분노로 변했다. 그는 손을 뿌리치고 경찰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서현에게 달려들었다. 다 너 때문이야. 이 빌어먹을 여자.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져. 죽여버릴 거야. 그의 움직임은 빨랐지만 경찰의 움직임은 더 빨랐다. 지훈이 서현에게 닿기 전에 그는 제압당했고 두 팔이 등 뒤로 꺾였다. 김 변호사는 재빨리 서현을 자기 뒤로 끌어당겼다. 내 앞에서 나이든 경찰이 소리쳤다. 놔. 저 여자 죽여버릴 거라고. 지훈이 포효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지훈의 두 손이 등 뒤로 채워졌다. 서현은 이제 무력해진 전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는 경찰에게 말했다. 경위님, 기록해 주십시오. 이 증인들 앞에서 행한 살해 협박은 제가 그 보험 증권에 대해 제기할 또 다른 혐의를 뒷받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록하겠습니다.
경찰이 말하며 부하들에게 지훈을 차에 태우라고 손짓했다. 서현아, 지훈은 경찰차로 끌려가면서도 절망과 후회로 가득 찬 목소리로 계속 소리쳤다. 서현아, 맹세해. 난 널 사랑했어. 날 용서해줘. 엄마, 나 좀 구해줘. 최 여사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들, 그녀의 자랑이 이제 범죄자처럼 수갑을 차고 있었다. 쿵 소리와 함께 유라는 지훈이 수갑을 차고 자신의 운명을 깨닫자 마침내 기절했다. 그녀의 몸이 인도 위로 쓰러졌다. 경관님, 지훈의 시누이가 소리쳤다. 쟤도 데려가세요. 경찰서에 의무실은 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이든 경찰이 동정심 없이 말했다. 대기 중이던 여경이 재빨리 다가와 기절한 유라를 두 번째 경찰차에 태우는 것을 도왔다. 두 경찰차의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다시 울렸다. 그들은 포효하는 지훈과 기절한 유라를 싣고 아카시아 길을 천천히 빠져나갔다. 서현은 조용히 서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메인 요리는 배달되었다. 최 여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스팔트 위를 기며 증오의 찬 눈으로 서현을 노려보았다. 너 이 독사 같은 년. 내가 내 아들을 망쳤어. 우리 집안을 망쳤다고. 너 천벌 받을 거야. 서현은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어머니 전 시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님 스스로 아들을 망치신 겁니다. 그의 탐욕을 지지했을 때, 그의 배신을 변호했을 때, 그리고 제 고통 위에서 함께 축하했을 때, 이건 당신들이 받아야 할 업보입니다. 서현은 몸을 돌려 선글라스를 다시 쓰고 자신의 고급 차에 올랐다. 김 변호사가 뒤따라 탔다. 차는 조용히 떠나며 통곡하는 최 여사와 수치와 절망에 빠진 가족들을 뜨거운 인도 위에 남겨두었다. 게임은 끝났다. 서현이 이겼다. 법적 절차는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다. 서현이 제출한 증거는 너무나 강력해서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김 변호사와 최 부장이 준비한 서류는 너무나 명확했고 자금의 흐름과 흔적이 명백했다. 5억 300만 원의 횡령 혐의는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 지훈은 발뺌하려 했다. 그는 유라를 비난하며 자신이 함정에 빠졌고 유라가 자신을 유혹해 펠리타 자야의 재물을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모든 허위 청구서와 자금 신청서에 찍힌 자신의 서명에 의해 반박되었다. 그리고 유라는 임신을 이용해 동정을 얻으려 했고 자신이 지훈에게 협박당한 피해자이며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억 원이 든 회사은행 계좌가 그녀의 명의였고 그녀가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명품을 구매한 기록이 확인되었다. 지루한 재판 끝에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지훈은 업무상 횡령의 주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앞에서 행한 살해 협박과 서현의 이름으로 가입된 100억 원짜리 생명보험 증권은 가중처벌 요소가 되었다. 판사는 그를 계획적인 악의를 가진 위험한 인물로 판단했다. 유라 역시 공범으로서 범죄 수익을 함께 누린 역할이 입증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임신은 징역을 면하게 해주지 못했고 단지 교도소 의료시설에서 출산하게 될 것임을 보장할 뿐이었다. 업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최 여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외아들, 그녀의 자랑은 이제 죄수가 되었다. 그녀는 주요 수입원을 잃었고 한때 그녀에게 아첨하던 친척들은 이제 그녀를 피했다. 그들은 부끄러워했고 가문의 추문에 얽히고 싶지 않았다. 사건의 소문이 동네에 퍼지자 최 여사는 감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결국 지훈의 비싼 변호사 비용을 대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집을 팔아야 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집은 헐값에 팔렸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최 여사는 빈털터리가 되어 좁은 골목길의 월세방으로 이사했고 후회와 증오 속에서 외롭게 살았다. 유라는 교도소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다. 절차에 따라 아이는 아주 짧은 시간만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었고 결국 사회복지기관으로 보내졌다. 유라의 가족조차 이 아이를 키우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끄러워하며
유라의 이름을 족보에서 파냈다. 유라의 부귀영화에 대한 꿈은 쇠창살 뒤에서 끝났다. 감옥에 있는 지후는 아들과 헤어지고 재산을 잃은 채 신경질적이고 말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텅 빈 눈빛이 대신했다. 그는 후회했다. 서현을 배신한 것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리석고 조심성 없었던 것, 그리고 자신이 잡혔다는 것을 후회했다. 그리고 서현은 남편이 조사를 받는 동안 공식적으로 이혼했다. 법원은 간통과 범죄 행위의 증거를 고려하여 그녀의 소송을 매우 쉽게 승인했다. 집을 판 돈 170억 원과 그녀의 다른 모든 개인 자산을 가지고 서현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배신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 건축회사와 얽히고 싶지 않았고 CK 디자인 회사를 한 대표와 다른 투자자들에게 매각했다. 서현은 자신의 힘으로 더 큰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2년 후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서현은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녀는 우아하고 빛났으며 하늘색 스카프가 그녀의 의상과 어우러져 더 이상 차가워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과 자신감이 반짝였다. 그녀는 서현의 빛 재단의 공식 출범식에서 수백 명의 초청객에게 연설하고 있었다. 배신은 독입니다. 그녀가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해독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가치를 보게 만듭니다. 오늘 저는 피해자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독을 힘으로 바꾸기로 선택한 생존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서현의 빛재단은 그녀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전적으로 그녀의 개인 재산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그 목적은 가정폭력과 금융사기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 보호, 그리고 재정적 자립훈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그녀의 옛 동료이자 이제 그녀의 개인 비서가 된 민지가 태블릿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대표님, 행사는 대성공입니다. 많은 후원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등록했습니다. 아, 그리고 방금 작은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식? 서현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받으며 물었다. 최 여사의 월세방 마지막 경매가 끝났다고 합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고 지금은 먼 친척 집에 얹혀 살며 하녀처럼 지낸다고 합니다. 민지가 무표정하게 보고했다. 그리고 유라는 아직 뉘우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며 판사가 가석방 신청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서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지기 시작하는 서울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만족감도 동정심도 없었다. 그저 중립적인 감정뿐이었다. 우주의 정의는 제 갈 길을 갔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알았어. 서현이 마침내 창가에서 몸을 돌려 민지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소식들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린 할 일이 많아. 법률팀과 회의 준비해줘. 도움이 필요한 새로운 고객이 한 분 계시거든. 서현은 그녀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연회장을 떠났다. 그녀는 배신한 남편을 잃었지만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유롭고 부유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비추는 빛으로 바꾸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였다. 엔드.